먼저 이제 서론 부분에 이제 문제되는 것이 현재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죽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이나 또 김용기 공사처장이 이제 사망을 했어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수사는 현재 지지부진해요. 속 답답하죠. 원래 법은 좌공운하면 안 되고 정치는 정치고 법은 법이에요. 특히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해야 되고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특히 수사기관은 지금 이재명 배임에 대해서는 묵묵부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피고인들 처리에 대해서만 대답하는 어떻게 보면 국민에 대해서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국민은 답답하죠. 정작 중요한 수사, 즉 전 성남시장 이재명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중간 발표도 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재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건 배임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이고 동시에 현재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의 여당 추천 후보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거에 대해서 법이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법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니까 말잔치 정치가 이제 난무하게 되죠. 말잔치입니다. 특검 도입에 관해서도 제가 볼 때는 계속 불발과 말잔치를 계속되는데 이 와중에 대장동 변호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대장동 사업의 모든 결정과 집행은 성남시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사후 분양과 부동산 경기 상승으로 인한 이익 발생으로 성남시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배임 자체가 성립 안 된다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만장치 속에서 국민의 마음에는 그래도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의문이 생긴다고요. 왜 의문이 생기는가? 상식적인 비상식과 상식사에서 국민이 의문을 하는 거예요. 김만배 남욱등 몇 사람이 2015년 대장동 사업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4,040억 또 도시개발 사업으로 4,000억 또 분양주택 사업 주택 분양으로다가 한 4,500억 한 8,570억을 벌었다라는 거를 이제 정치일련 발표다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또 최근 KBS 뉴스에 의하면은 임금 노동자 비정규직의 어떤 임금이 월 155만 원 정도예요. 아파트는 또 2배로 올랐죠. 16평 아파트예요. 목동 16평 아파트인데 그게 지금 8억 5천까지 올랐다고요. 2배. 4억 2천짜리가 8억 5천 올랐는데 이거를 155만 원씩 다 모아도 45년이 걸려요. 45년. 국민의 입장에서 또 속 터지는 거예요. 그럼 김만배 등 대장동 개발에서 8천억 원을 벌어들일 만한 일을 이들이 했냐? 그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것이었냐? 아니면 사업을 수행해서 수행할 때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었냐? 말 그대로 이재명 성남시장 말 그대로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이가 자기가 설계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개발 대상 토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토지 수용 공권력으로다가 수용했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사업이니까 쉽게 조달할 수 있었고 공사는 건설업체하고 계약만 하면 되고 조성된 토지는 개발법에 따라서 그냥 분양해버리면 돼요. 뭘 잘했길래 이 사람들이 8천억씩 벌어갔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생각할 때 만일 저들이 성남시장과 친분이 없었다면 성남시장이 저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4, 5년 사이에 저렇게 천문학적 돈을 벌 수 있었겠는가. 나는 지금 서민대중으로서 노동자로 학생으로 교수로 의사로 사장으로 연구원으로 죽어라고 열심히 일하고 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차라리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 시장이나 도지사를 편이다가 그들의 뒷공문이 따라다녀서 돈을 벌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거예요. 이런 국민의 의구심은 이 사건의 쟁점을 분명하게 지목하고 있어요. 저는 공법학자로서 이걸 얘기한다고 보는 겁니다. 공과 사는 다르다. 국가 권력과 사회는 구분된다. 국가 권력은 우월하고요. 일방적이고 단독적입니다. 공무원이 공권력을 어떤 사인에게 이익을 만들어준다면 그 사람은 요즘 말대로 공권력 행사를 통해서 얻는 그리고 그 법도 국법화사법으로 완전히 구분합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이제 다른 건 아니고요. 공법적인 관점에서 대장동 개발의 문제점이 뭔지를 갖다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순서는 거기서 했듯이 일단 배임의 범위가 뭔지 계략을 보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에서 대인이 어디서 가능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 사건 대장동 사업에서 대인이 뭔지를 좀 공폭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대매 법리를 보니까요 간단해요. 공무원의 경우 첫째 요지 부분입니다. 3페이지. 첫째, 배임죄 피고인, 공무원이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공권력 행사의 결정권을 가졌다. 근데 두 번째, 결정권 행사할 때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어떤 국가 주민 그 신임에 따르는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거죠.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서 그 의무 위반을 슬쩍하면서 제3자 개인한테 어떤 개인한테 이득을 취하도록 하는 결정을 했다. 뭐 이게 간단한 논리예요. 배임죄, 공무원의 배임죄는요. 제가 판례를 보고는 않는데요. 판례 가운데 부분 볼까요? 한 네 번째 줄인데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실성시적 원칙상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해서 국가 본인한테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돈 벌게 하는 것, 이게 배임이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다음 판례가 있어요. 그 판례 그 두 번째 부분은 일부 국가나 시민에게 좋은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국가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이 판명되면 배임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득이나 가해의 의사는 제3자한테 돈 주는 걸 말이에요. 일부는 김만배 이런 애들이 돈 벌게 하는 게 의사가 주된 거면 배임이다라는 거죠. 제가 4페이지 넘어갑니다. 4페이지 보면 맨이에요. 대장동 사건에서 이 사건 판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재명과 대장동 변호인은 성남시에 5천억 원을 벌어줬으니 배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요. 배임죄의 쟁점은 성남시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가 쟁점이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왜 제3자 사인이 이득을 받게 되느냐, 이게 쟁점이에요. 공권력이 국가이익을 위해서 행사되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 권력 행사하는 과정에서 일원이라도 허투루 제3자 사인에게 이득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배임의 요지입니다. 배임의 요지이고요. 실제 판례들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토지가격을 뭐 젊음을 평가했다든지 뭐 이런 판례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예시로다가 그런 거고요. 넘어가시죠. 넘어가서 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 이제 공법 영역이니까 도시개발사업법에 이제 좀 살펴봤어요.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 도시개발법에 근거하는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사업이 이제 이렇게 나가면 공법 들어가면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는데 요지는 간단해요. 이것도 사업인데 가운데 부분 볼게요. 1번 토지를 매입해요. 이 사건은 토지를 국민들한테 수용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국가를 권력으로 해서 내가 된다 하면 뺏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를 해요. 주거든 단지 시가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한 다음에 불도자를 밀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성된 토지를 갖다 제3자한테 팔아넘기는 것, 이게 이제 이 사업의 간단한 개요입니다. 근데 이걸 왜 하느냐?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거를 짓는다든지 그 다음에 뭐 공원을 만든다든지 뭐 학교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국가 이게 전체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서 도시개발 사업은 공익 사업이에요. 이제 헌법 23조에서 말하는 거기 조문 있죠? 공공 필요에 의해서 국민의 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이건 공공 필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헌법 조문에 따라서 도시개발법이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 도시개발법에서도 도시개발 사업이 어떻게 공익성이 있는지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첫째, 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목적이 수익이 아니에요. 공공개발 사업의 목적은 공공 필요이지 사업 성과를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7페이지, 6페이지 밑에 도시개발법 1조에서 그렇게 쓰고 있어서 7페이지 보면은 첫 번째 줄이죠. 맨 뒤에 보면은 1조 보면은 공공공개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써놓은 어떤 그 지침이 있어요. 지침에서도 분명히 써놓은 게 7페이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이를 용도별 면적할 때, 왜냐면 용도별 면적 배분은 사업 특성에 따라 적정 비율을 유지해야 되며 단순히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정 용도의 비율을 과도하게 높여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공익을 위해서 내가 사업하는 거지 이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법이 있죠. 공익사업이란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제 토지보상법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도시개발법이 이게 공익사업이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2조에 보게 되면은 거기 보면은 공익사업이란 이런 사업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4조에 보게 되면은 이제 별표에 정한다 하고서 별표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저기라서 빠졌는데, 이게 이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이 이제 여기 이제 별표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봅시다. 근데 목적은 그렇고요. 목적은 공익이고요. 사업 수단은 뭐냐? 공권력 행사예요. 이게 사인의 계약이 아니고요. 공권력 행사입니다. 이제 토지 수용권 행사에서 타인의 그 대장동 땅 소유자들의 토지를 일방적으로 취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이 부분은 아주 공법과 사법이 현저히 구분되는 부분이죠. 사법에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이 기본이기 때문에 토지 매매할 경우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당사자 일방이 매도하고 싶지 않거나 매수하고 싶지 않으면 아무리 매매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법에서는 공권력 우월의 원칙이 적용되고, 국가의 자원단체는 일방적으로 명령으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매도를 거부하더라도 내 거야 라고 반대해도 국가가 일방적으로 토지를 국가의 소유로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공법과 사업의 큰 차이입니다. 이 사건의 21조에 분명히 써놓고 있죠. 수용할 수 있다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다음에 이제 셋째, 사업의 결과를 보시죠. 사업의 결과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사업의 결과, 수익이나 손실은 이게 국가공권의 분석일 때 다 국고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원칙 다 국고에 들어가는 겁니다.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모든 수익금은 지방자치로 기속되는 사업이에요. 70조 규정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블라블라블라해서 맨 뒤에 볼까요? 도시개발, 거기서 밑에서 고조하면 70조 밑에서 두 번째 줄이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하게 기속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도시개발 사업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의 주제자가 누구냐라고 보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이 공익사업이고, 그 다음에 다수이관계가 축적된 사업이니까 이때 도시개발법은 그 국가기관이 도시개발 사업을 처음부터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 도시개발법에서는 이 사람을 지정권자라고 말해요. 지정권자라고 말하고, 도시개발법은 지정권자에게 도시개발 사업의 전 부분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주고 있어요.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서 지정권자는 성남시장입니다. 도시개발법 제3조에서 이렇게 내용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정권자가 된다고 하면서 2호에 지방자치법 블라블라에서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 시장, 이게 성남시장이에요. 정권은 이제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가 되면은, 그 다음은 지정권자는 이제는 지금 그 성남시장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 설계만 했다 이러는데, 제가 분명히 단순한 개발사업의 설계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개발사업의 주체, 사업 전체를 주재하고 책임집니다. 즉 개발사업을 직접 계획하고요, 그것을 실현할 시행자를 스스로 지정하고요, 시행자의 실시 계획을 인가하고요, 공사도 감독하고 준공검사도 자기가 하고 토지 조성 공사의 공급 방식도 지가 인가해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 이 사람한테 다 있는 겁니다. 거기에 1, 2, 3, 4를 제가 쭉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개발구역이 어디서 한다? 지가 지정해요. 지정권자가. 그리고 그래서 지정권자예요. 지정하기 때문에. 이후에 보면 그 개발구역이 어떻게 되는지 지가 수립해요. 그리고 지가 고시해요. 그리고 이 사업을 누가 시행하는지 시행자를 지가 지정해요. 자기 자신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주지 않고. 그 다음에 시행자 실시계획에 다른 사람 줬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떻게 실시하는지 지가 인가해요. 다 검토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할 때는 그쪽에 보면은 공사할 때는 지가 공사 감자를 지정하고 그 지정 감자를 지가 지도 감독해요. 공사가 끝나면 준공공사도 지가 하고, 그 다음에 토지 조성된 토지를 갖다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팔아넘길까 공급계획도 지가 인가해버려요. 그리고서 만일에 잘못하면 지가 통제하는 제재권도 다 가지고 있다. 그 조문들을 제가 다 써놨어요. 첫 번째 개발구역 지정에 관해서는 3조에 있고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 부분과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해서는 제목 자체에서 4조 수립 및 변경 1랑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경우에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을 도시 지정권자 성남시장이 직접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직접 수립한다. 그리고 5조에 보면 개발계획의 내용에 뭐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다 들어가요. 모를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른다면은 직무유기고요, 직무평안이고 공무원 자격도 없는 거죠. 보면 제일 중요한 게 1, 2, 3, 4호 볼까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지가 결정하고, 5호에 보면은 시행 방식도 결정하고,
인구 수용 계획, 토지 이용 계획, 뭐 이런 거 지가 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 성남시장이 자기가 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제 보게 되면은 재원 조달 계획도 또 12호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4호에 보게 되면 수령이 사용되는 토지가 어딘지, 15호에 보게 되면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다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조에 봅시다. 10조에 보게 되면 시행자를 지정하는데 자기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 11조에 보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다음과 고의사 중에서 지정권자가 자기가 혼자 지정하는 거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니까 성남시에서 하겠다 그래도 돼요. 그 다음에 4호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성남도공에서 자기가 혼자 하겠다 해도 그래도 돼요. 근데 굳이 11호를 선택하는 거죠. 대통령 정하는 블라블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11조개예요. 그 11호에 있는 시행령에 따라서 나와 있는 시행령 그 11페이지죠. 11페이지 1호에 보게 되면은 뭐 해가지고 이제 성남도공이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 이걸 굳이 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사업 실시, 어떤 케이스 사업 시행하는지 실시 계획도 성남시장이 이제 인가를 한단 말이에요. 17조의 시행자는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보고하고, 2호 볼까요? 2항이죠. 27조 2항 동그라미. 시행자는 제1항에서 작성된 실시 계획에 따라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남시장이 인가하는 거예요.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그 다음 거 봅시다. 20조에 지정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지도감독하는 것도 성남시장이고, 그리고 지정권자는 이러잖아요. 준공검사도 지정권자가 하고요. 마지막에 11쪽에 보면 이제 공급계획 인가, 그 마지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페이지 갑시다. 12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통제는 어떻게 되느냐. 75조 볼게요. 75조. 지정권자는 75조 읽겠습니다. 지정권자는 다음과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이나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점을 하거나 처분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지정권자가 개발사업의 단순한 선택권자나 감독권자가 아니라 개발사업의 주체라는 점은 그가 사업을 직접 시행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정권자는 스스로 사업을 시행할 권한도 가지고 있고, 사업 시행자를 따로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도 지정권자의 선택이에요. 개발사업에 대한 지정권자의 권한은 의무가 아니고 권한이므로 사업 여건에 불충분한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을 안 해도 돼요. 연기할 수도 있고요. 다 지정권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지정권자는 오로지 공익, 공공 필요, 공공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성남시 도시개발 사업의 요지. 그러면 이런 경우 이런 막강한 권한을 줬으면은 국가가 그럼 법을 만들면서 권한만 줄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책무를 준다. 너 이거 할 때 함부로 하지 마라고 책무를 규정한다고요. 그 책무의 내용들에 관해서 12페이지부터 나오는데, 먼저 13쪽이죠. 시간을 받아서 할게요. 한 45분 내지는 지금 한 50분까지 끝내야 되겠어요. 13쪽에 보면은 거품표 볼까요? 도시개발 수립에 있어서 무슨 책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문단 볼까요? 이 규정에 따르면은 지정권자는 똑바른 일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을 자신이 직접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행자에게 맡길 것인지, 부자의 경우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를 직접 성남시장이 결정해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하면서 그 수익금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자기가 결정해요. 만약에 사업성이 없다면 사업을 포기하거나 연기할 수도 있어요. 지정권자는 개발사업의 사업성 전반을 검토하고 결정할 책무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권자는 개발사업의 수익, 손실에 관련한 사항을 모른다거나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는 게 이제 이 법령조항입니다. 특히 이제 국토부 장관의 이렇게 지침에 의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모두 나오냐면 2-6-1이죠. 2편 6장 뭐 1절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뭐라냐면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면서 시행자에 관해서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자의 구성 및 출자 기율이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성남시장이 다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검토하면서 이 사람들 돈이 얼마나 가는지 다 확인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계획에 관해서도 제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용도별 면적에 관해서 결정하는데, 밑에서 13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입니다. 여기 보면은 용도별 면적할 때 뭐라고 써놓으면 아까도 읽어본 거죠. 용도별 면적 배분은 사업 특성에 따라 적정비율을 유지하여 단순히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용도의 비율을 과도하게 높여서는 안 된다라고 써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책임을 주고 있어요. 왜냐, 이 권한이 공공의 권한이기 때문에, 공공의 권한이기 때문에 누구 사업에서 성남시에 돈 벌어주는 사람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지급질 것인가, 이게 목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비 산정에 관해서도 자세히 쓰고 있어요. 조사비, 설계비, 블루블루 해가지고 잔뜩 이런 걸 다 봐서 하라고 쓰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보겠습니다. 14페이지 맨 꼭대기 보면은 집가상승률, 사업기간 및 적용금리 등 사업비 산정의 근거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됩니다. 근데 모른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모른다라는 건 책무 위반이에요. 그 자체가. 책무 위반이고요. 그 자체가 직무유기고요. 그 다음에 개발 방식은 어떻게 하라? 그 다음에 2-8-16-2를 볼게요. 거기에 사업 타당성은 다음 검토 기준에 따라서 네가 검토 작성해야 된다라고 이제 성남시장한테 얘기해, 지정권한테 얘기하죠. 비용을 추정해야 되고, 수입을 추정해야 되고, 사업성을 분석해야 되고, 6회분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해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사업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성남시장이 해가지고 나는 성남시에다가 뭐 5천원 벌어줬으니까 잘했다? 그게 아니고요. 이 과정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성남시장은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공공적 판단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실시계획 인가에 관해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실시계획에 뭐가 들어가는지에 관해서도 당연히 이제 계획을 자기가 수립했으니까 인가할 때도 제가 어떤 내용 실시계획, 사업 시행자가 성남에끼리 이렇게 실시하겠다고 걸 가져오는 거를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매일 중요한 게, 공사 다 끝났으니까 이제 토지를 갖다가 이제 팔아 넘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토지를, 조성토지 공급할 때도 어떻게 지정권자의 의무가 있느냐 하면은, 지정권자는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인가권자이고, 그러니까 시행령에서는 토지 공급과 관련해서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고, 애매하면 싸구려로다가 남한테 함부로 팔면 안 되니까요.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 조성토지 공급하고 또 함께 인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따라서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토지 조성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공급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인가하는 거예요. 공급 방법이 경쟁 입찰인지 추천 방법인지 수의계획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볼 때, 근데 여기 조문을 이렇게 보면 시행령에 쭉 보니까요, 여기 수의계획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 논쟁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제가 검토한 바에는 수의계획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 점보다는 조건이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15페이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더 중요한 거 보십시다. 1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이에요. 수익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에서 수익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공공복리를 증진해야 되고요.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은 다음 수립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16페이지 넘어갈게요. 이렇게 돼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성이 목적이 아니고 공공복리가 목적이다라고요. 여기 보면은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수익금은 국고에 귀속돼요. 아까 읽어본 70조는 그것을 명시적으로 예시하고 있는 규정이고요. 제가 이제 공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 다음 문단 볼까요? 도시개발 사업에 사인이 관여하는 경우 그 사인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지체가 되게 돼요. 제가 이건 공권력 행사하는 건데 수용권을 행사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공무수탁 사인이에요. 사인이 기업자로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는 공무수탁 사인의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주가 빠졌는데 우리 그 경기대의 우리 교수님 행정법 그분 책에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그대로 줄을 내가 일부러 붙였는데 주가 또 날아가 버렸네. 아니 멘트인가요? 없습니다. 예? 알았어요? 날아버렸네. 이렇게. 이게 아래 한글이 아니고 이쪽으로 해서 변형해서 하셨군요. 오케이. 좋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대전형적인 예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개발사업으로 수익을 챙기는 영리사업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개발사업에서는. 국민의 토지를 일방적으로 수용, 사용하는 공권력 행사하는 공권력이 주체이고요.
개발사업에 관여한 사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사회적으로 가져갈 수 없고 가져가셔도 안 돼요. 사업의 이익이나 손실은 공공에 기속될 뿐입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은 사인과 사이에서 수익금을 분배하는 동업의 대상이 될 수 없고요. 만일 개발사업의 동업자가 되어 개발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배받는다면 이는 사인이 공권력 행사를 통해서 수익을 사적으로 취득함을 의미하고요. 그 순간 도시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의 본질을 상실하고 사적인 영리사업으로 변질되게 돼요. 이는 도시개발법의 본질에 위반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 모든 사인은 다른 사람들이죠. 모든 국민은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해서 그 사업 수익금을 가지려고 할 것이고요. 게다가 토지수용권 행사가 포함된 독점사업이니까 이미 그 수익은 보장된 상태고요. 만일 그 사업에 수익성이 없다면 사인들은 그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요. 일단 사인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라고 한다면 이미 벌써 남는 게 예상이 된 거죠. 그 자체가 이미 수익을 발생함을 의미해요. 이런 경우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행정주체가 아니라 공공개발사업의 수익을 사인에게 배분해주는 사익창출의 주체가 될버리고요. 지정권자는 구정부패의 원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도시개발법이 이런 상태로 허용했다고는 저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모수탁사인은 무료봉사라는 의미냐? 그렇지 않아요. 공모수탁사인은 그가 제공한 공모 또는 재화에 비례해서 보수,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보수, 수수료, 사용료 이외에 개발사업의 수익금을 분배받을 수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점에서 도시개발사업에서 어떤 형식이든 사인이 수익을 분배받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시행하는 존재할 수 없고요. 그런 설계는 그 자체로 도시개발법 위반이고 배임이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이제 대충 도시개발법의 배임 가능성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배임 가능성이 세 군데서 생겨요. 첫째는 제3자 사인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개발사업의 수익을 가져가게 하는 게 이제 배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 제3자 사인에게 특혜를 줘가지고 싸게 받게 하는 데서 배임이 생길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이제 개발이익이 되었을 때 그 개발 부담금을 징수하는 이제 법이 있으니까 그걸 징수하지 않을 때 제3자가 이득을 얻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것만 좀 살펴보는 겁니다. 설명처럼 살펴보는데 대장동 사업에서 제3자 지정해서 제3자의 시행자를 지정해서 돈을 벌게 하는 방법 이거에 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성남시장 배임의 요지를 이제 뭐랄까 간단히 썼는데요. 넘어가고요. 18페이지 보십시다. 18페이지요.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18페이지 가운데 부분이죠. 민간사업자의 역할이 뭐냐라는 거예요. 민간사업자의 역할이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보수 10% 정도만 받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나가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이에요.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2,359억 원, 정신연재료는 한 8,500억 원 되는데 이럴 만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당시 대장동 사업 구상에 기초가 된 서판교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 사업계획서 이거 판교 AMC라는 회사죠. 이게 누구냐면은 여기 또 주가 또 빠져버렸네요. 이게 정영학 얘네들이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걸 그대로 성남시장이 받아다 이제 고시해버리는 겁니다. 민간사업자 역할을 다음같이 쓰고 있어요. 거기다가 뭐라고 쓰고 있냐면은 자기네들이 기획할 때 수용에 따른 토지 공급 토지로 공공주택 용지를 확보하여 공공주택 분양사업이 가능하다. 수용하니까 가능하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공기관과의 공동사업으로 인허가 리스크가 없어진다. 해체했다. 그 다음에 필요재원 조달도 공공기관이 개입했으니까 용이하다. 그 다음에 조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은 이 기세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자신의 특별한 능력으로 대장동 사업에 직접 조달하는 재화나 용역은 거의 없어요. 공공기관, 즉 성남시장님과 공사의 능력과 힘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참여할 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도시개발 사업 자체가 공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장동 사업에 이뤄가는 모두 성남시장의 권한이고 공사라는 공공기관에 참여하니 필요자원 조달하는 데도 문제가 없고 신속한 사업 진행에 걸림돌도 없어요. 그러면 공무수탁사항으로서 민간업자가 받아야 할 적정한 보수는 뭐냐.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볼 때 1년에 한으로서 1인당 뭐 해서 매월 2천만 원씩 받는다 하더라도 1인당 한 5년이면 10억이 될 거고 10명이면 100억밖에 더 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실제로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의 뜰 지분의 43%를 출자한 5대 금융회사는 총 32억밖에 못 받았어요. 30억밖에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대장동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금융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 이자 상당을 받았을 뿐이에요. 좀 많이 받았겠죠, 아무튼. 그런데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의 뜰 지분 6%에 불과한 민간 사업자가 뭘 했다고
2천억 이상을 가져가냐라는 거예요. 2천억 이상을. 그러면 이제 요즘 얘기하는 게 이제 저쪽에 성남시장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공공수입이 있으니까 난 배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공공수입이 있으니까 아까도 읽어봤지만 뭐 이거는 내가 성남시를 위해서 일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볼게요. 두 번째 문단 배임에서 국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인 거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 제3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의사가 있으면 그게 배임이에요. 마지막 문단이에요. 성남시의 수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성남시 대장동 사업 지정권자 성남시장은 도시개발 사업 시작할 때 성남시 즉 자신이 직접 시행할 수도 있었고 도시개발공사 감독을 시행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남의 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배당할 필요가 뭐가 있었느냐라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20페이지 봅니다. 20페이지에 보면은 그렇다면 이 사건의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문단이 읽어볼게요. 대장동 사업에 특수목적법인의 역할이 꼭 필요했었던 상황이냐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만일 대장동 사업의 특수목적법인의 역할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지급할 비용이 보수 수수료 사료에 안정돼야지 그건 넘을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성남시장은 말해 250호 소백호 부분입니다. 결국 내가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5천억 원 여기 보면 예정이익의 70%라고 자기가 떠들어요. 회수했다. 올해 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떠들어요. 여기 보면 제가 문제 써요. 대장동 사업이 사법적 계약으로 결정되는 사업이라면 그런 주장이 가능하다. 당사자들의 협상을 통해서 그래서 상대방 사업자가 합의를 해줘야지 비로소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장동 사업은 공익사업이에요. 성남시장은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도시계획법에 근거해서 국민의 토지를 일방적으로 수용해서 공권력을 행사해서 사업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서 계획권자의 이 사람이 용도지역도 지가 혼자 결정해요.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도 지가 혼자 결정해요. 민간 사업자가 합의해 줄 때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70%를 회수하면은 70%를 회수하면 되고 그 다음 문장입니다. 21페이지 넘어갑니다. 21페이지. 따라서 공익사업은 민간 사업자를 참여시키고 민간 사업자의 분배 몫을 30%로 줄였으니 잘했다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민간 사업자에게 분배되는 수익은 모두 공권력 행사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리해 봅시다. 대장동 사업은 민간 사업자의 분배 몫에 따라 배임 여부가 결정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70% 회수하면 잘한 사업이고 50% 회수하면 배임이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사업의 수익을 민간 사업자에게 분배하는 것 자체가 배임입니다. 이걸 성남시장의 결정은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배임행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성남시장이 뭐 해줬느냐? 거기 써놨어요. 2011년 당시에 3천 대가구예요. 그런데 2014년 아까 말한 그 판교 AMC가 써고 그대로 받았었어. 2014년 한 달 뒤에 5월 30일 날 이런 개발구역 지정을 갖다가 지정권자로서 지정할 때 그때 5,800세대를 늘립니다. 수용인들을 15,000명으로 늘려버리고요. 그리고 용도지역을 또 바꿔줘요. 그 당시까지 미지정이었던 걸 갖다가 5만 6천 제곱미터를 1종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3종 일반 주거지역, 또 일반 상업지역으로 싹 바꿔줘요. 보존 녹지를 자연 녹지를 이렇게 변경한단 말이에요. 그 날짜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이것 때문에 돈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돈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에 둘째를 보게 되면은 여러 이렇게 해서 보면은 뭐 굳이 성남의 때를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냐라는 그런 얘기고요. 이제 결론까지 넘어가시죠.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상한데요.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는 시급한 상황에서 급하게 글을 썼습니다. 충분히 마무리되지 못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제 역할을 충분했다고 봅니다. 엄중한 공법 문제를 두고 사법적 시각으로 분배 문제가 어떻고 국가 수익을 어떻게 확보했다는 등으로 얼버무리는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공법을 전공한 학자로서 이제 심리적인 뜻을 크게 지고 있었어요. 이들은 지금까지 논의에 공법적인 시각을 보태려는 게 목적입니다. 성남시장은 시장으로서 사적으로 거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입니다. 도시개발법이 부여한 막강하고 우월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고요. 국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이름으로 다른 국민의 토지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힘을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민주주의, 공권력의 엄중함을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배울 때 공은 공이고요. 사는 삽니다. 이게 제 마지막 말입니다. 감사합니다.